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매달 한 번씩 그 활동가에게 직접 듣는 공익 활동 이야기 진행을 맡은 월간 토마토 편집장 이용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그 허심탄회한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자리해 주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청년 공유공간 궁굴님 김선재 상임이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선재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대전 청년내일센터 우수정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가 되게 익숙하신가 봐요. 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한 분은 공유공간, 또 한 분은 청년센터 운영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그 공간과 센터를 어떤 목표로 설립을 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대전 청년 내일센터는 그 대전시의 민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센터입니다. 그 혹시 이런 청년 센터들이 전국에 몇 개나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광역시만 하시겠나요? 아니 전체 다 하면 한 167개 정도의 청년 센터와 청년 공간, 뭐 일자리 상담 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광역 단위에서 대전시에 이제 흩어져 있었던 청년 정책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 그리고 청년들한테 좀 삶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요. 청년들의 공동체 발굴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청년들의 정책으로 반영되는 정책의 참여 거버넌스를 만드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아, 청년들이 공동체 활동을 많이 하나요? 왕성하게?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수축이 되었었죠. 네. 올해부터는 다시 이제 슬금슬금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영역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밴드를 하기도 하고요. 뭐 농구를 하는 청년들, 그리고 암 환자 경험이 있던 청년들이 청년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책 연구를 한다든지, 저희 센터에서만 한 60개의 청년 공동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 공유 공간 궁굴림이고요. 위치는 유성구 궁동에 있습니다. 청년 그리고 대학생, 주 타겟은 대학생들이 별로 갈 공간이 없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만나는 대학생들의 뭐 일반적이진 않겠지만 생활 패턴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보통 오전에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점심은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후에는 눈치 보니까 다른 카페를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소비를 하지 않으면 뭔가 자신의 생활을 뭔가 이런 여가를 아니면 공부든 모임을 할 수 없는 뭐 그런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많은 궁동에 뭐 누구나 좀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공유 공간을 만들게 됐고, 24시간 자유롭게 뭐 공부, 여가, 취미, 모임 뭐 할 수 있도록 이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움직일 때마다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소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소비죠. 그럼 궁굴님은 완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월 5,000원입니다. 월 5,000원? 네. 그래도 청년 입장에서 너무 괜찮은 금액인데요? 네. 하루 5,000원이라고 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복지 관점에서 노인 세대를 따로 떼어 바라보았던 우리 사회가 이제는 청년을 한 세대로 구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세대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우리 사회는 왜 노인에 이어 청년 세대를 중요한 어떤 관심 영역으로 두게 되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선재 상임이사님부터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 질문 받고 답변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진짜 그냥 저 소신대로 말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복지 관점에서 청년이 대두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이런 경제 발전,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발전과도 깊은 관련이 있겠죠.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 성장을 이제 거의 마치고 이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고요. 사실 우리 경제가 이제 고성장 시기 때는 노동력도 많이 필요했었고, 이제 사회로 진출한 청년들이 거의 완전 고용 시장에서 원하는 직장을 들어갈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 힘의 관계, 역학관계가 역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취업을 하게 청년들은 더 이제 경쟁을 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자본의 입장에서는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골라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으니 이제는 이제 그 상대적인 역학관계에서 청년들의 힘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 이래서 이제 여러 사회 보장이 안 돼 있는 조건에 청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인에 이어서 복지적 관점을 봤을 때 청년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약화됨에 따라 복지적으로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다가 프랑스에서 벌어진 노동자들 시위 과정에 자본주의 반대라는 피켓을 보고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하는 시점이 도래를 한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완전 고용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그럼요. 걸 인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요, 인정해야죠. 이제 완전 고용은 그냥 이제는 AI나 뭐 새로운 신기술도 나오고 더군다나. 있으니까 네. 노동에 대한 이제 우리 사회의 좀 합의 이런 게 네. 새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우수정 센터장님은 좀 왜 네. 이런 시대가 도래했는지. 저희도 이제 저희 센터 직원분들끼리 얘기할 때 이제는 GPT가 일을 하고 우리가 검수를 하는 거다. 예전에는 우리가 일을 하고 AI가 보조를 했다면 완전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제가 필요할까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년을 바라볼 때 청년이라는 단어가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동자의 관점으로 청년을 많이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청년들이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청년들이 사회 문제에 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쉬는 것도 중요하고 주거 환경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도 고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청년들이 좀 외치게 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은 더 많아지고 세대 간의 불평등이라든지 세대 내의 불평등이라든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기후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게 빠르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저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생애 주기에서 굉장한 노동력을 또 발생할 수 있고 굉장한 그 파워들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에서 너무 청년을 되게 애기로 보는 것 같고 수단으로 보는 것 같고 어떤 거에 활용적인 도구로 보는 것 같아서 이제 청년들이 좀 분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을 더 분리해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들을 위한 뭐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을 도구로만 본다라는 지적이 네. 좀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이고 놀라운데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이나 우리 사회가 그랬던 경향이 없는 게 있었던 것 같다라는 수긍하는 좀 지점이 생깁니다. 청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청년은 노동자 혹은 예비 노동자가 아니라 네. 이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네. 마땅한 권리를 누려야 할 대상이다라는 자각들이 있었고 이것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이 좀 촉발된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대전 지역에서도 이런 어떤 청년들의 목소리가 모이고 또 발산할 수 있었던 계기나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대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각자의 역할을 되게 충실히 하는데 네. 약간 힘을 모아서 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는 아직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청년의 역할을 다했던 그 사례들을 좀 들어보자면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우울증, 네. 청년에 대한 마음 건강 문제가 대전에서 제일 먼저 사업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전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청년들이 더 이상 이렇게 일만 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을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 해서 그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이제 대전시에서 받아서 그런 것들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2017년도부터 운영을 했었고요. 네. 이제 지금은 전국 지자체에서 다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어쨌든 사실 좋은 말은 아니죠.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그만큼 청년 우울증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서도 마음 건강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그 청년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놀 권리, 우리가 쉴 권리를 위해서 그 청년 공간들을 만들어 달라 해서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 센터가 또 3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구에서도 지금 6개의 공간이 있는데 앞으로도 한 2-3개가 더 많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김선재 상임이사님은 청년들이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도 좋은 공간이 많은데도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청년도 청년 그 세대별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일을 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생존의 위협까지 느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거든요. 이 누구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연주자 하는 청년들, 악기 연주하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 진짜 코로나 때 먹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그쵸. 고민까지 한단 말이죠. 아니면 생산직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뭐 3교대 하니까 공간에 가서 내가 뭔가 취미 묘가 즐기고 싶지만 속된 말로 너무 빡센 거예요, 진짜. 진짜로.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죠. 뭔가 나도 건강을 찾고 싶고 여가를 찾고 취미를 찾고 싶고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배경들이 또 있는 거예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렇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쓰러지고 자고 뭐 빨리 해야죠, 쉬어야죠. 노인 세대를 따로 봤을 때 노인 세대에게 제공했던 핵심 정책은 주로 복지 정책이었죠. 마찬가지로 그 청년 세대를 지금 바라보면서 청년 세대를 별도로 구별했다는 것은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겠다라는 의지로도 좀 읽히긴 하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다른 세대와 구분해서 그 맞춤형 정책을 잘 만들고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우리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했길래 이런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고 있는 것인지 두 분이 그 어떤 특히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청년들의 기본 월급을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를 살려면 90살이 되어야 된대요. 그때 집 사서 뭐 합니까? 곧 가는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더 이상 내 미래를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이 너무 힘든 이런 삶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닿을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나만 계속 못 사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SNS에서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심리적 격차라든지 심리적 위축이라든지 남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이게 다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리 그 혼자 살고 독립하고 열심히 살고 싶어도 지금 뭐 10평도 안 되는 내 집에서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특히 코로나 때도 이런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퇴사를 당했고 코로나로 격리를 했을 때 그 좁은 집에서 특히 뭐 반려동물이 있는 청년들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이 점점 더 나아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청년 우울증 그리고 청년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재 상임이사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더 우울한 얘기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전에 일하는 청년들을 쭉 만나 보면은 크게 이제 세 부류거든요. 하나는 이제 프리랜서, 하나는 이제 비정규직, 하나는 정규직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이 져 있는데 하나같이 좀 쉽지 않습니다. 상황들이. 뭐 프리랜서, 비정규직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제 불안전한 노동은 뭐 두말할 거 없고 비정규직으로 간 사람들 뭐 3교대 생산직 혹은 뭐 사무직이라도 이제 뭐 아직까지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 보건 욕설, 뭐 현장 일터에서의 뭐 괴롭힘 이런 것도 있고 열정페이가 사라진 줄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미용업계는 아직 있습니다. 미용업계로 간 청년들 아직 열정페이 대전에 있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먹고 살기가 생존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게다가 근데 이제 정부는 그럼 이 노동을 어떻게 좀 뭐 존중하는 정책을 펼쳐야 그나마 이게 좀 상쇄가 될 텐데 지금 정부나 뭐 이때까지 정부가 그렇게 노동을 썩 존중하는 정부는 아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 피 터지게 노력하고 서로 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제 크게 계속 노동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노동 관점에서 볼 때 청년에 대한 뭐 노동 맞춤형 정책은 사실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정책도 얘기도 나오겠지만 좀 노동을 존중하는 이제 정책 기조나 뭐 지자체의 노력이 따라와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설문했을 때 제 뭐 1순위, 2순위 고민거리가 항상 고정이거든요. 뭐 주거 그리고 일자리 두 가지예요.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기본이 지금 충족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거를 뭐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사이드로 뭐 변죽을 울리고는 있습니다만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핵심 문제는 역시 주거와 일자리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정책들이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그 희망이 없다라는 말이 되게 가슴을 울리는데요. 제가 한 드라마에서 이 대사를 들었거든요. 청년에게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라떼 세대가 물어봐요. 너네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하고 싶은 얘기를 분명하게 이렇게 하면서 뭐 조금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느냐라고 이제 약간 꼽은 거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우리는 다른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거, 보이지 않는다는 거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가슴 아프게 들렸는데 이 주거와 일자리 문제가 역시 대전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이게 지역마다 우리나라가 뭐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어서 지역별 편차가 큰 건 아니지만 뭐 주거 문제 하면은 서울보다는 그래도 대전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 문제는 지역 소멸의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동의가 되는데 대전의 경우는 어떨까요? 주거와 일자리 문제가 역시 핵심 문제일까요? 청년 문제? 청년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확실히 약하긴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정책으로 못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에 일자리 정책이 청년들한테 35개가 있거든요. 진짜 많잖아요. 많네요. 근데 일단 중복되는 정책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더 이상 일자리 정책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더 좋은 회사로 내가 좀 더 나은 삶으로 가야 됐는데 그러니까 정책이 너무 중복되는 것도 많고 단순 매칭형 일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와 노동자의 그냥 매칭을 통해서 6개월 일해라고 합니다. 근데 청년들은 그 이슈가 됐던 것들 중에서도 직장 내 갑질 당했던 그런 사업장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이게 11개월 일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왜일까요? 12개월이 아니라 왜 11개월일까요? 퇴직금을 못 주니까. 1년 이상 예.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데서.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일자리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 정책에서도 약간 제주도의 더 큰 내일 센터처럼 그러니까 청년들이 문제 해결력을 계속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를 1년 동안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주랑 매칭을 하면 그 사업주의 만족도가 거의 대리가 들어온 것처럼 일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저는 선두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대전은 1인 가구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른 주거 환경도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 궁동이시니까 대학가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너무 열악하고 그러니까 빌려 살아도 좀 쾌적했으면 좋겠는데 빌려 살면 빌려 살수록 내가 자꾸 가난해지니까 뭐 좀 현실이 좀 암담하죠. 네. 주거가 서울보다는 지역이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가 봐요. 최근에 어쨌든 대전이 다가구 비율은 뭐 거의 순위권 1순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 전세 사기 뭐 이런 전국이 돼버렸으니까 피해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거를 공적인 영역 책임지지 못하고 다 사적인 영역 맡겨놓으니까 이제 사실 집값이 수도권보다 싼 거는 사실이죠.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청년들이 거의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뭐 다 자기 책임으로 돌려지니까요. 일단 주거도 취약하고 아까 이제 일자리 엮어서 말씀하셨으니까 대전은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일자리가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요? 네, 심각하죠. 그러니까 양질의 소득이 보장되고 이제 고용이 보장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이제 1차 노동시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이제 좀 상대적으로 고용이든 소득이든 좀 더 이제 열악한 곳이 2차 노동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전은 1차, 2차 노동시장 간의 간격이 이제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1차 노동시장이라 하면 이제 대전에 뭐 연구소, 공무원 뭐 이 정도가 다예요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은 뭐 대기업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없죠. 뭐 특히 대전은 큰 기업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 다리 연결할 곳이 없다 보니 2차 노동시장으로 가면 거의 대부분 뭐 5인 미만 혹은 뭐 5인에서 10인 사이 대부분 그 언저리입니다.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고요. 5인 이하 일자리라는 뜻은 뭐냐면 각종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이제 보장에서 다 제외된다는 뜻이거든요. 뭐 휴일 연장 야간 뭐 해고 애고수당 뭐 이런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 뭐 이따가 또 앞에도 얘기 나왔고 이따가 나오겠지만 청년들이 대전에서는 이제 양질 일자리가 없다. 다 유출되는 거죠. 네. 정말 힘든 도시입니다. 네, 일자리 문제가 생각보다 좀 더 심각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차 노동시장 양질 일자리와 일자리가 적고 그리고 2차 노동시장이라고 얘기하는 소득이나 어떤 고용 안정성에 있어서 좀 취약한 일자리들이 많은 것이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특정 세대가 핵심 의제로 등장을 하면서 정책의 어떤 핵심 의제로 등장을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세대들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어떤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어요. 뭐 네. 청년만 국민이냐. 우리 장년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이 낀 세대 아니면 틈새에 놓여있는 세대들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좀 청년을 세대로 구분하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자체를 좀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것들도 좀 보이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예, 김진상 이사님부터. 저는 그 프레임이 왜 나온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청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프레임이다. 네. 프레이밍이다.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해악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노인 세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압니다. 왜냐하면 노인 세대가 이제 한참 노동을 하실 때는 사회 안전망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그런 안전망 없이 노년이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폐지주로 다니는 노인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된 게 팔자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팔자가 사나워서 운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구조가 우리 제도가 정책이 다 이제 아우르고 포괄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죠. 이게 제도권에서 최대한 다 수용하고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또 정책이 나오고 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이것이 세대별로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구조에 뭔가 뭐 근본적인 모순이 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면은 같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 공통 요구를 하든 뭐 직면을 해서 뭔가 요구를 하든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강조하는 것은 별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이 뭐 지금 말씀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세대 안에서도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아, 세대 안에서.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청년들이 고민글 올린단 말이죠. 아, 네. 나 이제 비정규직이고 뭔가 일하기 너무 힘들다. 중소기업 다니는데 뭐 이러저런 이만저만 일을 겪었다. 올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는 거 작년 유행어긴 한데 뭐 누카렵 이렇게 댓글 네? 달리 누카렵. 그게 뭐예요? 누카렵? 우리 중에 제일 뭐냐면은 지금 청년이신데 너 모르시는 거예요? 누카렵? 누카렵. 이거 꽤 이제 누. 인터넷에서 예, 누가 누가 맞아요. 누가. 칼자루를 아, 칼은 맞아요. 칼 들고 칼 들고 협박하냐? 맞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예 전혀 감을 못 아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정서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유행어 알바노 이런 거. 알바노? 알바노. 그것도 뭐예요? 내가 알바냐? 어. 아. 네가 어렵든 말든 내가 알바냐. 야, 내가 너 보고 어디 중소기업가로 내가 누가 난- 칼 들고 협박했니? 뭐 이런. 누가 중소기업 다니래? 뭐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그 그런 정서가 한번 확 휩쓸고 왔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세대별 갈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세대 내에서도 안에서도.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시민들 간의 연대감을 다 박살내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가 열심히 오, 공부하지 그러니까요. 못해서 대기업에 못 간 걸 가지고 그러니까 왜 여기 와서 투덜거리냐? 징징거리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의 이런 갈등을 조장해 놓으니까 시민들은 사실 시민의 덕목 연대 아닙니까? 그렇죠. 연대를 다 박살내고 있다니까요. 큰일 났어요 그거는 진짜. 인류가 사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정글 시대에서 그러니까요. 오. 대한민국 사회가 어디로 갈지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재밌는데요? 그러게요. 누카려 알바니 되게 좀 슬픈데요. 오늘부터 배우고 절대 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작년쯤에 유행했어. 아 오래됐네요. 이게 참 아까 일자리 말씀 잠깐 하셨지만 이게 대전이 서울 다음으로 청년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예요. 네. 좀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지금 각 지역 특히 이제 남부 지역부터 해서 그 많은 도시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청년 인구 유출이잖아요. 네.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것인데 청년 인구 유출이 특히 심각함으로써 미래가 없다라는 어떤 절박감에 휩싸여 있어요. 대전은 뭐 아직 그 벚꽃이 먼저 피는 지역보다는 청년 유출이 심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은 것이 네. 대전 지역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럼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가 결국은 적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으로 좀 들리는데요. 맞나요? 우리 우수정 센터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양은 사실 많다고 생각해요. 일자리의 양. 네. 근데 좋은 일자리가 없어요. 좋은 일자리라는 게 뭘까요? 그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사실 너무 많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법의 안전망을 피해갈 수 있는 일자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는 아 내가 여기를 가면 그냥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들도 열심히 그러니까 요즘에 막 청년들 막 내가 할 일만 한다 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일을 할 때 보면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훨씬 많아요. 저희는 20명이 다 청년이거든요. 청년만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나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내가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성취감을 얻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대전시가 이미 이제 99%의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의 맞춤형 정책이 왜 아직도 안 나오는가 이런 일자리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이 왜 안 나오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고 그러니까 우리 정책들이 대부분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정책이라는 게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에 대한 근거를 저는 만들어주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마음 건강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월세 지원해주고 하면 이미 청년들은 이미
죽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전적인 정책, 조기 개입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왜 없는가. 그리고 이제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도 대학생들 정말 많죠. 대학생 정말 많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청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스쳐 지나가는 청년들을 왜 못 잡은가? 특히 대학교에 4년 동안 어쨌든 대전에 발을 묶여 있어야 한다면 저는 이런 1인 가구라는 컨셉을 가지고 좀 정책을 브랜딩해도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누군가의 특정 계층에 대한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40대 50대도 정말 많습니다. 1인 가구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전에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1인 가구 이러한 그 사회 환경, 우리 대전의 환경을 반영한 정책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계속 뒤처지고 반응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못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정책이. 그리고 대전만의 특징들을 명확하게 분석해내고 네. 특성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나오면 상황이 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좀 기업 문화를 좀 갖춰나갈 수 있도록 관련한 네. 정책들이 따로 기획되고 고민된다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100%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재 상임이사님 관련해서 또 혹시 그러니까 양질 일자리를 질문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도 양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난다 100% 동감을 하고 그러면 이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지자체 보고 그러면 기업 유치를 열심히 해라 이건 아니고 그렇죠. 지자체가 뭐 기업을 세워야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 같은 사례는 1차, 2차 노동시장의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1차 노동시장에서 한 100 정도 받는다고 가정을 할 때 내가 2차 노동시장에 진입을 한다고 해도 한 8, 90은 받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충격적이게도 3, 40 정도 받습니다. 제가 이건 통계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가 이제 100 정도 받으면 2차는 3, 40 정도 받으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생존 위협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3배 차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일하시는 분들은 다 척하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사실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지 그 이상 주라는 건데 그게 거의 뭐 최대임금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 그렇게 일을 하면은 말씀하셨잖아요. 집은 어떻게 사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네. 꾸밉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자체 역할은 뭐냐면은 그 사이 간극이 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메꿔줄 거냐를 고민하고 정책이 내와야 되는데 정책 의지가 저는 이 정도면 거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많죠.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구현되고 효능감 있는 실현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 미약합니다. 여전히. 네, 돈으로 봤을 때 진짜 미약합니다.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간극을 줄여서 그렇게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어떤 의제로 네. 받아들여지는데요. 최저임금제조차도 이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면 1차 노동과 2차 노동 사이에 시장 사이에 벌어진 그 수많은 간극은 도대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래서 대안을 열심히 고민해 봤는데요. 사실 최저임금제는 이 간극을 줄이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 목적이 네. 다르고 네. 그 대전 말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요? 무슨 사례냐면은 노동조합, 공제회, 상조회, 생활협동조합 등등의 여러 자조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큰 틀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장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기업에는 있지만 이제 여기 중소기업 혹은 뭐 의인 미만은 없는 여러 가지 복리후생들이 있습니다. 뭐 자녀 교육비, 네. 뭐 문화 여가비, 아니면 뭐 교육, 뭐 아니면은 복리후생비. 상병수당, 복리후생을 하는 퉁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간극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세워진 게 그런 상조회 이런 모임들이 전국에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실패도 했고 성공도 했는데 뭐 안산 같은 경우는 꽤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디어는 이런 거를 대전에 도입하자. 대전형 뭔가 뭐 상조, 뭐 자조 모임, 공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름은 뭐 다양하겠지만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시가 출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는 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런 안전망을 확충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 그거는 할 수 있는 주문이죠. 하지만 실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지금 일자리라도 양질화 시켜라. 저는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뭐 각종 그 선거 때가 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그 지자체 평가의 어떤 지표로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갖춘 대기업을 유치했는가 이것도 많이 얘기가 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그 신세계 한정적이니까. 얘기해도 되나? 새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떠들썩하게 했어요. 우리 일자리 몇 개 했다. 뭐 엄청 크게 써부셨단 말이죠. 제가 궁금해서 채용 공고를 들어가 봤어요. 그럼 도대체 여기 안에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이 있을 텐데 뭐 지금은 그 공고가 내려가서 보실 수는 없습니다만 제 주장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 상당히 그 주장을 들여다보면은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이었다. 그쵸. 거기 매장에 일하는 그런 일반 판매하는 직원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일자리 몇 개를 창출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면을 보면은 실제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인지는 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전망에 대한 다양한 상상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대전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지금 하나의 어떤 생태계로 보고 이 안에서 1차 노동시장에서 제공해주는 수많은 권리나 아니면 어떤 그 혜택들을 도시 안에서 청년들 아니면 청년 세대가 아니더라도 모든 노동자들이 좀 누릴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이 약간의 상상만 좀 더해진다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전에서 진행하는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요. 청년 정책들을 주로 살펴보면 현금성 지원 정책이 많아요. 이런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네. 정책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필요한 또 정책이기도 합니다. 위험하지만 네,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말 어쨌든 이 현금성 지원이 아예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삶을 당장이라도 이 돈이 없으면 대부분 예전에 코로나 때 생계 지원비 받았을 때 청년분들이 대부분 월세 내고 안경 바꾸고 병원 갔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1, 2, 3위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청년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분별하게 누구에게나 또 가면 안 된다. 실제로 사례를 들어보면 이런 월세 지원 정책 같은 경우 청년들이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그 중앙정부 사업이랑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비교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신청해요. 그래서 우리 대전의 월세 지원이 아마 다 못 채웠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인기가 많은 사업 중에 하나고, 근데 이렇게 월세를 올리면 누가 반응할까요? 건물주? 네, 건물주들이 월세를 올려요. 야, 너네 지원 받잖아. 네, 그러니까 40만 원 월세여가지고 예를 들어 20만 원 받았으면 그럼 나 60으로 올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는 손해 아니잖아. 뭐 이런. 네, 어차피 20만 원 받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도 그렇게 해서 대학가들의 전세자금 비율이 되게 높아요. 전세가가. 그러니까 어차피 1년 있다 갈 거니까 너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 받고 이자도 안 나오잖아. 이자 어차피 나라에서 지원해주잖아. 하면 돈을 막 높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 좋으라고 하는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은 어차피 부담해야 되는 그 파이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전시에 이제 70여 개의 정책이 지원이 되고 있고 한 1,400억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건물을 짓거나 뭐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이 되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예산이 일단 더 많아져야 된다. 아까 예산이 그 관심의 측정 지표라고 했으니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청년들을 교육하거나 청년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그러니까 대전시의 맞춤형 정책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앙정부하고 겹치지 않는 네. 대전시만의 맞춤 네, 정책.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희망카드라든지 청년 취업 희망 통장, 뭐 창업 카드 이런 것들이 다 중복이거든요. 근데 대전시가 그거 되게 먼저 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정책이고 성과도 엄청 났고 잘한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중앙에서도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좀 다른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해본다거나, 그럼 이거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더 다른 청년들한테 더 좋은 정책을 해보자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금성 지원에 대한 말씀인데 저도 뭐 결은 같습니다. 이 상황을 요약을 하자면은 사실 언발의 오줌 누기, 울며 겨자 먹기, 없는 거보단 낫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엔 노라 자신만만해하는 정치인들이 내놓은 게 사실 이런 정책들인데, 저는 제 기조를 계속 뭐 보셔서 알겠지만 그걸로 해결 못합니다. 해결 못하고, 근데 그나마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말씀하셨지만 진짜 그것도 없으면 진짜 너무 힘들어지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마저 이제 현금성 지원이라도 있어야 진짜 이게 생존이 조금이라도 도움된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이 현금성 지원 정책이 그 언발에 오줌을 누워봐야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누울 수밖에 없는 거는 당장 춥고 얼어붙는 것 같으니까 그런 행위들을 하는 현실이 기성세대로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긴 합니다. 근데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정책을 입안하는 상상력의 부족 이게 여전히 네.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전에서 선도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앞서 나간 정책들도 많이 펼쳤었는데 네, 네. 그것을 중앙에서 받아서 더 큰 예산으로 지금 그것들을 시행을 하면 이번에 대전은 또 다른 어떤 지역 맞춤형 정책들을 생산하려는 의지나 이런 네, 것들이 좀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 궁금한 건 이것을 해야 할 단위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은 아니잖아요. 이거 공무원들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센터가 만들어진 이유도 그거라는 저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청년들의 현장에서의 실질적 목소리나 필요한 정책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활성화되고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상도 한번 같이 해보면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들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실제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지역에서? 그러니까 전국에 사실 네. 청년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되게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이나 주거 사업은 안 합니다. 대부분. 네. 왜냐하면 일자리는 일자리 센터라든지 진흥원에서도 하고 있고 대부분 예산을 뿌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직영이 아닌 이상 그런 사업들은 안 하고 대부분 청년의 공동체를 만들고 아까 시민연대라고 네네. 하는 거에 그 연대의 소속감을 만드는 걸 센터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청년들이 느끼는 소속감. 네. 그리고 그러한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더 좋은 단체로 성장하게 하고 청년 개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모든 센터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대전시에서 사업을 받아서 이제 민간위탁이라는 좀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긴 하지만 정책적 제약이 어쨌든 큽니다. 그러니까 집행되는 예산을 투명하게 당연히 써야 되고 네. 그러려면 그 예산에 맞춰진 금액 안에서 써야 된다 보니까 상상력을 발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쥐어 짜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도 청년들 관점으로 청년에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올해 좀 의미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올해 시작된 사업인데 그 청년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우리 제안? 네 시소 아시죠? 알죠. 그러니까 시민이 제안한 것들을 바로 정책으로 반영하는 건데 그걸 청년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더 심층적으로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이 뭐 공감수를 몇 개를 받으면 바로 전문가 토론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실 근데 이런 자리를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자기의 정책을 행정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게 어려워서 저희 센터에서 약간의 디자인 싱킹을 도입해서 청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잘 얘기할 수 있는 뭐 신호등 투표 같은 것들을 만들고 전문가분들, 대청net 회원분들, 제안자, 저희 센터 이렇게 15명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젠다가 뭐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타슈에 대한 뭐 확대, 이용 시간 늘리는 거 이런 의제들을 바로 이제 시청, 그러니까 행정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시청에다가 바로 반영할 수 있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고 그게 바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좀 원스톱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도.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네요. 청년이 우리 도시에서의 청년의 삶을 스스로 고민하고 상상해서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틀은 갖추고 네. 있는 거잖아요.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는 전통적으로 네. 청년들이 조직화하고 네. 네. 그 안에서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뭐 이런 거에 좀 있었는데 김선재 상임사님 이런 움직임은 없나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네. 많이 힘이 약해져 있죠. 그 우리가 지난 시기 이제 어린이에서 청소년에서 청년을 이렇게 잘 아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경험을 했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청년들의 이런 정신적 세계관을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청년을 타저하는 발언일 수도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상당히 뭔가 연대감을 느끼거나 뭐 협동을 하거나 이런 게서 뭔가 성취감을 이뤘다 이런 경험이 사실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경험 자체가. 성장 과정에서. 예,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워낙 경쟁과 뭐 이런 승자 독식에 뭔가 익숙해져 있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솔직히 인정할게요. 받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회피 아니면은 나는 괜찮을 거다. 뭐 이런 거. 나만 아니면 돼.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청년들의 명과 암 중에 뭐 암에는 코인 열풍도 있습니다. 뭐 인정해야죠. 왜 네. 코인 열풍을 했느냐? 뭐 뻔하죠. 내 생존 자체가 힘들어 죽겠는데 네. 코인에 잘 올랐다면은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탈출의 기회로. 그렇죠. 연대나 협동을 통해서 이걸 뭐 같이 힘을 해결하기보단. 합쳐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나는 모르겠고 그거는 난 모르겠고 일단 나는 탈출할 수 있다. 아니면 제가 만든 말이지만 기승전 퇴사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기승전 퇴사. 어차피 여기나 저기나 또이또이한 거 많이 스트레스 받은데 나는 못 다니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나가고. 기승전 퇴사.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의 반성이기도 하지만 진짜 지역에서 그런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청년 유니온이라고 세대별 노동조합 이런 운동도 있었고
학교 안에는 이제 여러 뭐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뭐 소모임, 동아리 이런 운동도 있었습니다만, 야, 이 시대의 흐름을 이겨내기가 벅차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이 모두, 비슷해요. 네. 전국이. 그래서 전국의 그 어떤 청년 혹은 대학생 그 어떤 단위도 지금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게 네.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뭔가 뭉쳐가지고 협동해서 연대해서 연대의 힘으로 힘을 키우고 정치국 요구하고 우리가 그 정치국 요구에 대한 성과로 예산을 따내고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네. 야, 이거 진짜 이거 한번 굴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힘이 듭니다, 진짜. 그래서 대전시도 이해가 가는 게 참여나 거버넌스에 대해서 그 예산을 못 세우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고 안 모이니까 결국에는 또 뭐 이런 일자리 정책 이런 정책으로밖에 못 하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계속 돌려가면서 회전문. 거의 뭐 청년 세대, 뭐 다른 세대도 다르진 않지만 이게 점으로 막 흩어져 있는, 흩뿌려져 있는. 네, 네. 더 심해졌죠. 그게 더 심해지고 이 안에서 일단 나는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하는 개인적 욕망이 더 강화되고. 네. 힘이 더 세죠 지금. 네. 이것을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회 구성원답게 이 안에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어떤 힘과 뭐 기회, 계기들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뭐 대학생, 그러니까 학업을 이행 중인 청년이시라면 이제 당장에 취업을 해야 되니까 취업하려면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들보다 좋은 성적 받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해서 일단 이겨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고 스코어드가 안 맞고. 이 단초를 회사, 네.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여기 사회 문제입니다. 구조의 문제예요. 어디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뭐 다시 태어나야 돼 일단. 제가. 그거는 다시 태어나면 더 끔찍한 세상이 맞아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스트레스 받네. 근데 사실 청년 내일센터가 네. 이런 일도 해볼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 아닌가요? 그 청년들을 좀 모으고 맞습니다.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네네. 그래서 그런 담론을 만들어내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아무것도 안 해도 일단 모여서 우리끼리 뚝딱뚝딱 거려보는 것들을 그 사업에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청년들이 많이 알아주시는 것 올해가 같아요. 2년 차신가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청년 공간에서 각자 사업을 하던 걸 저희 센터에서 다 통합을 했고 그 통합한 걸 이제 작년부터 하면서 센터 좋아. 그러니까 센터 있으니까 말할 데가 생겼어. 그렇게 오시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나 이거 해보고 싶어. 그리고 회식을 자꾸 부르세요. 되게 아쉬워하세요, 안 오시면. 근데 또 가야죠.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고. 그 내일센터가 이제 내년이 3년 차가 되는데 내년까지 하면 일정 정도 어떤 성과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아쉬움이나 한계는 어떤 거였나요? 센터 운영하시면서. 뭐 매 순간이 진짜 아쉽죠. 근데 그 이 아쉬움과 한계를 다 이야기하자면 이게 한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정책적 많다. 한계가 너무 많다. 네.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한계를 뚫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 직원들이 지친다. 좋아요. 청년 내일센터도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궁글링 같은 네. 경우에는 이게 정책 지원이 없죠. 예산 지원이나. 자체 예산을 모아가지고. 힘드시겠는데요? 예, 네, 그렇죠. 뭐 이거는 어떤 그냥 자발적으로 만든 그렇죠. 지역에 뜻 있는 분들과 함께 힘을 뜻 있는 모아가지고 분들과. 네, 얼마씩 이제 각출. 얼마 무슨 전문 용어 각출. 어. 네, 그래서 이사회를 꾸리고 이런 사업을 좀 지원해주고 싶은 문을 분들 언제 모았습니다. 여셨어요? 궁글링? 21년 4월에 열었거든요. 21년. 네, 여기도 2년 됐죠. 됐네요. 네, 됐습니다.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궁글링. 성과 한 개 같이 말씀드릴까요? 네, 성과 한 개 같이 말씀해 주시죠.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 주변 공동 주변에 있는 대학생 분들에게 뭔가 공유하는 공간,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곳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 인식을 줬다. 이게 성과 같아요. 제 성과를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거는 한계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한계 크게는 2가지를 제가 정리해 왔는데 첫 번째 한계는 되게 그런 청년들의 의심을 나가야 된다. 진짜 그래요. 뭐냐면은 대가 없는 뭔가 무료 혹은 진짜. 굉장히 네. 싼 거 있잖아요. 5,000원 회비로 한 달을 이용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왜 영리적으로는.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다니까요. 100% 왜, 이게 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곳은 세상에 거의 없고 있다면은 종교 관련 그 중에서도 방송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의 좀 이렇게 좀 네, 우리가- 사회적 우리를 일으키는 네. 그런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어요. 어. 와보세요. 이렇게 홍보하면은 첫 번째가 이제 그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네. 그러니까 뭐 볼드모트예요. 지금 말하지 못하는 그 단어. 그 의심을 뚫고 나가는 거야. 야, 그렇지 않아. 세상에는 그렇게 사익적, 영리적 추구하지 않고 공익적,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가치를 가는 것도 있어. 라고 하는 그 의심을 일단 넘어가야 되고. 맞아요. 와.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 넘어야 될 게 혐오입니다. 혐오. 야, 진짜 힘들어요,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충남대에서 있으니까 충남대도 회원이 있고 홍보하는 글도 올리고 때로는 저 입장문도 올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그래서 예컨대 우리 지역에 그 충남대 단밭대 통합 이슈가 네, 있으니까 통합 이슈죠. 그 저희 군굴림 명의로 뭐가 올라갔냐면은 찬성 반대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이런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듣고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네. 이 얘기를 올렸단 말이죠. 처음에는 좋아요라고 막 찍혀가지고 베스트 게시물로 갔는데 네. 이윽고 막 이상하다 표현 좀 만들고 아무튼 다른 의견들? 다른 집단들이 막 아. 몰려와서 막 반대를 누르고 막 혐오 댓글을 쓰는 거예요. 아니 무슨 민주적으로 의사 처리하라는 게 무슨 이런 공격을 받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뭔가 대학교에서 이렇게 청년들 속에서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주 쓰는 그 게시판이 있어요. 에타라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에타라고 에타 괜찮습니다. 게시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뭐 의견만 올라오면 다 들어와서 막 댓글 쓰고 신고 먹고 해서 1년 정지 먹고 아이디 정지 먹고 얘기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계는 이런 의심과 싸우는 일, 네. 뭐 혐오와 싸우는 일 이게 진짜 너무 큰 한계고 뭐 진짜 장벽입니다.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와, 장난 거라서 좀 당혹스럽긴 한데 다른 데 써야 할 에너지도 많은데 이거를 혐오와 맞아요. 의심을 극복하는 데 써야 된다는 현실이 되게 아쉽네요. 이게 그 우리 사회의 어떤 소통 방식이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문제로도 좀 보이고 자유로운 의사개진이나 어떤 논의 촉발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학 내 이런 소통 구조가 많이 무너져가지고 예전 같으면 대자보도 많이 붙고 했을 텐데 맞아요. 요즘 대자보 문화는 거의 뭐 많이는 없고 있긴 있습니다. 있긴 네. 없고 거의 다 웹에서 하죠. 근데 대표적인 거의 독점 시장이 에타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다 익명으로 의견이 올라가고 수틀리면은 신고받고 신고 네. 1년 받으면 글을 못 써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대체제가 너무 많으니까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의 역량을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가는 그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거든요. 그럼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게 둘 다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두 분의 말씀을 듣고 강하게 듭니다. 이 청년이 행복한 도시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어떤 도시면 청년들이 행복하겠어?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주거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뭐 이런 것들도 좋긴 한데 이거보다 좀 더 추상적으로 그래서 청년이 행복한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완전 한 줄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도시가 저한테는 청년한테 행복한 도시인 것 같아요. 네, 직업의 가치관도 되게 다양해졌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매체에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글을 남길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직업적 수단이 되거나 나의 삶이 되는 걸 좀 지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선재 상임사님은 네, 저는 약간 세속적으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지 않으며 네.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소득이 보장되는 도시가 행복한 도시다. 아주 톡 빼놓고 말해서 그렇잖아요. 어렵습니다. 진짜. 예, 가장 인간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가 구성원에게 제공해야 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건데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그 사회 구성원으로 내가 살아갈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렇죠. 자살 이슈 나오는 거. 그렇죠. 이게 되게 맞습니다. 가장 기본이 좀 갖춰진 도시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또 마침 내년이 이제 총선이 1년 남았잖아요.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좀 내세울 텐데 청년으로서 이런 그 내년 총선을 꿈꾸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이런 청년 정책들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자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그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 주시자면요. 두 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됐으면 좋겠다. 현재 이런 여러 우리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돌봄 영역, 공적 서비스 영역의 일손이 진짜 부족합니다. 진짜 이거는 또 현장 나가 보시면 이거 뭐
예약을 하기 힘들 정도고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업이 진출하지 않는 이런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건 정부 책임이고 지자체 책임은 분명한데 그만큼 투자가 없다는 뜻이고 네. 그러면 돌봄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고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를 하면 되거든요.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하지 말고 근로기준법 따라서 보장할 거 보장하고 물론 지금도 안 하지만 네.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라. 이게 첫 번째 주문이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중간에 나왔지만 사회적 연대체를 만들 수 있는 법 근거 조항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세대별 뭐 상조회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세대별 공제회 아니면 뭐 청년들의 뭐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좀 상상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지역에서부터 그런 안전망 할 수 있는 안전망부터 확충해 나가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수정 센터장님은 네, 이게 청년이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 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들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이용되는 거 알고 뭐 다들 한계를 느끼고 이제 그거에 막 현혹되지 않는 세대입니다. 정말 아세요? 네, 알죠. 뉴스에 맨날 그렇게 나오고 뭐 하면 뭐 자극적인 기사로 온통 도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는 청년들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진심으로라도 들어줘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용할 거라면 어쨌든 그게 바뀌지 않을 거라면 청년들 목소리를 진짜 좀 진심으로 들어주려는 액션도 취하고 진짜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양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장애인 청년들 네. 그리고 정말 뭐 한부모 청년들 그리고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 정말 많거든요.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좀 포용력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센터랑 언제든 열려 있으니 하셔도 좋고요. 네, 오늘도 이야기 나눈 한 시간이 좀 넘어가고 와. 있어요, 벌써. 예. 그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제가 뭐 나름 질문을 좀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두 분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을 안 드려서 답변을 못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 김선재 상임이사님부터 네. 혹시 도시와 청년이라는 주제로 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알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계적으로 이제 거의 자본주의가 대세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이런 청년 문제를 겪었어요. 저 알아보니까 비슷합니다. 양상은.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역사가 이제 식민지, 분단, 뭐 군사 독재를 겪어왔던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래서 파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도 혐오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하면 극단적인 색깔론이 항상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이나 미국 가보세요. 노동조합 추천한다니까요. 대통령이 추천하고 뭐 이렇게 혐오가 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관료들이나 뭐 정부 이런 데서 보면은 노동을 소외시키는 건 둘째치고 진짜 혐오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제 우리 앞에는 선택할 선택의 이런 갈림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뭐 노동을 혐오하면서 경시하면서 진짜 인구 0명 열 향해서 이제 다 같이 손잡고 멸망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뭔가 사회적 대전환을 해서 노동에 대한 컴플렉스를 벗고 뭔가 대타협의 길로 가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 문제는 그 선택의 기로에 나오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대두된 문제인 거죠. 청년 무너지면 그다음 어디가 무너지겠어요? 뭐 중년, 장년 안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기조로 봐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로 봐서는 아마 이쪽으로 안 올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시민의 선택만 남은 거죠. 시민들이 그럼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연대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각자 도생, 누카려, 말바노의 길로 갈 거냐. 이건 진짜 심각한 위기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한 번 더 얘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일, 노동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이며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라고 지금 체근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 문제도 이 노동에 관한 문제와 다르지 않고 노동을 향해 지금 대두되고 있는 혐오의 태도가 아닌 좀 새로운 어떤 타협의 시기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청년 문제도 자연스럽게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우수정 센터장님. 이 도시와 청년이란 걸 생각했을 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20대를 흡수하고 30대를 배출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사회에서 그
사치와 그런 젊음을 무기로 한 많은 것들을 이용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좀 골고루 분배가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그러니까 절대 청년 문제만 해결해서 청년 문제 사회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고 그리고 그런 청년이 중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는 것처럼 이 생애 주기에 맞는 정책들이 잘 발굴되고 그게 뭐 행정의 과별로 국별로 나뉘어서 서로 등한시하는 정책이 아니라 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의 구조를 다시 한번 설정할 때가 아닌가. 이대로 가다가는 그 혐오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다시 한번 이 사회를 만들고 구조를 정립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너무 수다를 잘 떤 것 같아서 이게 이 수다만으로 어떤 좋은 내용이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첫 번째 스타트를 끊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재밌는 주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결국은 이게 특정 세대만의 문제 아니면 특정 세대를 고려한 어떤 고민과 상상이 아니라 우리 도시 대전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 전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그 고민이 결과로서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예산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다라는 당연한 생각이 또 한 번 좀 강하게 들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압축적으로 많은 이야기 들려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요. 다음 NGO 팟캐스트 유튜브 라이브 활동가에게 직접 듣는 공익활동 이야기는 환경 분야입니다. 7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할 계획이고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월간토마토 편집장 이용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